안녕하세요. 서초동아고라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락사 어떻게 찬성하세요? 저는 네, 찬성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죽을 때 안락하게 죽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아픈데 이걸 내 목숨을 마음대로 끊지도 못하고 이 아픈 모든 치료를 다 내가 꼭 해야만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니 막 난 진짜 나중에 꼭 스위스 가서 약 먹고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진짜 안락사 정말 찬성하거든요. 아플 때는 물론이고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냥 약 먹고 죽고 싶은데 그럴 때 뭔가 나를 좀 도와줘서 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도 많고 어떤 시설도 좋아지는데 좀 그런 우리 현대적인 기술 발전이나 뭐 의학 발전, 약 같은 거 발전 이런 것들을 좀 죽을 때도 내가 이제 삶을 더 못 살게 주겠다는데 그때 좀 그런 걸 이용해서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살을 막 조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삶을 생각하면 나는 죽고 싶을 때 그냥 그런 도움을 받고 좀 편하게 내가 스스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죠. 근데 사실 뭐 변호사님도 찬성을 한다고 하시고 저도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찬반이 많이 나뉘잖아요. 합법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락사의 개념을 좀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락사에는 이제 적극적 안락사랑 소극적 안락사가 있잖아요. 적극적 안락사는 예를 들면 누가 와서 죽을 수 있는 약을 투약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소극적 안락사는 뭐 산소호흡기나 뭐 이런 장치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쵸.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원래 사망을 해야 될 사람에게 연명 장치를 부착해 놨는데 그걸 이제 땜으로써 하는 게 이제 소극적 안락사고요. 아까 그 스위스 가서 뭐 안락사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스위스에는 디그니타스라는 병원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한 4개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1개는 외국인한테도 오픈이 돼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하는 거는 조력 자살입니다. 이거는 안락사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자살인데 자살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영상 보시면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상담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 모든 걸 통과하면 침대 위에 누워 있고 앉아 있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 약을 이제 주는 거죠. 주면서 이름 한번 부르고 진짜 죽을 거 맞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마시면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죽는 건 자기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는 조력 자살이라고 안락사하고는 좀 구별되는 거죠. 또 유명한 조력 자살 내지 안락사로 유명한 사람은 잭 캐보키언이라고 미국의 의사인데 그 사람이 한 130명 정도를 안락사 시켜줬어요. 그 사람이 개발한 거는 자살 기계예요. 그래서 링거 3개를 연결해 놓은 그런 통 같은 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죽으려는 사람이 그 버튼을 자기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조금만 누르기만 하면 그러니까 자고 마취되고 그 다음에 약을 먹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루게릭병 환자들도 요 정도는 이제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살을 조력하는 그런 기계를 발견했던 거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조력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세팅만 해주고 선택은 너가 해라 그렇죠. 이런 거네요. 변호사님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다 허용해줬으면 좋겠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력 자살은 자살이니까 일종의 그쵸. 조력 자살은 훨씬 더 쉽게 허용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있는 게 소극적 안락사 같은 거죠. 그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018년부터 연명 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소극적 안락사는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정말 입만 움직이는데 나 진짜 정말 죽고 싶다고 막 간절히 희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몸 만약에 내가 루게릭병에 걸렸고 난 진짜 나 좀 죽여줘, 나 제발 그냥 죽고 싶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걸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난 진짜 그냥 적극적 안락사를 당하고 싶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따르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인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또 소극적 안락사도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적극적 안락사는 남이 하는 행위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살인이죠, 일종의 그쵸. 말하자면. 근데 이제 뭐 조력 자살은 사실 근본은 자살인 거잖아요. 근데 꼭 그것까지 다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사실 자살은 금기 시대에 왔죠. 그거는 기독교 국가에서도 뭐 성서에 딱 명백히 써 있지는 않지만 자살이라는 거는 아주 무거운 죄로 생명을 여탈하는 거는 신이 하는 일인데 인간이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타살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도 큰 죄로 인식돼 왔었고요. 기독교 문화에서도.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는 다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신체 발부, 뭐 수지 부모. 유교 문화에서도 당연히 자살은 큰 죄인 거죠. 부모한테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윤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제 윤리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법으로 금지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살도 따지자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자살은 그냥 자살해버리면 그 사람 처벌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생명이라는 건 진짜 가장 사실 중요한 가치이니까 그거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 인식 때문에 아직 그런 걸 허락해주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지금은 자살이 진짜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유명하잖아요. 우리 OECD 전체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 딴 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이 11명이 평균보다 거의 2배 이상 우리는 자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도 되게 많고요. 10대, 20대, 30대 사망 1위가 자살이고 40대, 50대 사망 2위가 다 자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든 그 어떤 재난도 10,000명 이상 죽지는 않잖아요. 1,000명도 안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하루에 300명씩 죽는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근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자살이 많은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뭐 진짜 죽으려고 했을 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막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조력 자살을 허용하게 되면 이렇게 자살 안 그래도 높은 자살률을 그렇죠. 더 높이게 되는 효과가 나올까요? 그런 비판이 이제 이걸 반대하는 제일 큰 비판인 거죠. 그렇게 죽는 거를 그렇게 쉽게 허용하는 게 맞냐. 국가가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지 쉽게 죽으라고 하는 게 말이 맞냐라는 건데 또 뒤집어 말하면 국가가 그럼 뭐 잘 살게 해주든가 사는 거는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왜 죽는 거는 죽지 못하게 하냐. 나무에 목매고 뭐 어디 목매면 또 내리는 사람도 트라우마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하더라도 저는 점점 조력 자살 정도는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 방조죄가 있잖아요. 자살 방조죄는 되게 특이한 죄예요. 원래는 방조죄는 사기 방조처럼 어떤 본범이 있고 그걸 돕는 게 방조거든요. 본범이 더 세게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자살 방조는 자살은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살 방조만 처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처벌하지 않으면 자살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게 진짜 문제인가? 물론 문제시 할 수 있지만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2020년부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헌법재판소에서 자살 방조죄를 위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자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거고 그거를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독일에서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 오스트리아 옆에 여러 국가들이 점점 도미노처럼 그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언젠가 자살 방조죄가 위헌을 맞을 날도 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또 시대가 변하고 네.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 옛날에는 소극적 안락사도 사실 안 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연명의료 중단 같은 거는 이제 가능하게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연명의료 결정법이 네. 도입되면서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이 되는 한 2가지 정도 사건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요. 이게 1997년에 있었습니다. 보라매 병원에서 갑자기 술에 취해서 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심정지가 왔나 하여튼 못 움직이게 되는 사람이 긴급하게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살렸죠. 살려서 산소호흡기도 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인이 그냥 치료 그만하고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여기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속 있으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난 못 낸다. 그리고 이 남자는 나를 막 평소에 때리기도 하고 나는 이 남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만 나한테 넘겨달라. 근데 의사들이 이걸 그냥 넘겨주면 그냥 죽는다. 산소호흡기 떼면 그냥 죽는다. 아니 그냥 떼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의사들이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집에 이제 데려놓고 그걸 뗐죠. 떼고 난 뒤에 5분 뒤에 당연히 죽었죠. 그때 동의서도 받았잖아요. 네, 각서도 받고 네. 이거는 대해서 이의를 절대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각서 받고 막 했는데 수사기관에 진정이 되고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살인죄로 다 처벌받은 거예요. 부인도 살인죄로 처벌받고 징역형 선고받고 의사들이 살인 방조죄로 처벌받은 거예요. 징역형을. 아니 그러면은 근데 지금 그 전까지 돈이 없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사람을 그냥 무기한으로 그냥 병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누가 뭐 식물인간 정도 됐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돈만 나가는 거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 판사들이 좀 판결을 제가 볼 때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분별을 잘 해서 그거는 좀 처벌 안 해야 되는데 근데 판사들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무슨 근거로 살인은 살인이고 판사들은 법을 그냥 적용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막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게 물론 어느 정도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죽고 사는 문제에 내가 나는 살인죄, 이건 살인죄로 생각 안 해. 이런다고 갑자기 살인죄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판사는 그 법대로 그냥 살인죄로 처벌을 해버리고 의료진들은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환자 가족이 그쵸. 제발, 심지어 본인이 제발 나 연명치료 안 할래요 해도 안 돼, 넌 계속 연명치료 받아야 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진짜 누굴 위한 거? 그렇죠.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대체 누굴 위한 거냐. 근데 이제 그 일이 계속 이랬다가 2008년에 그 유명한 이제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이건 연대 세브란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할머니는 평소에 나는 절대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야기도 했고 뭐 글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돼서 폐가 아파서 갔다가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와서 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가족들이 역시 똑같은 이유로 뭐 돈도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거보다 본인이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명치료 그만하고 환자를 그냥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의사들이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 못 주죠. 왜냐면 못 자기 주죠. 살인죄 되는 거니까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 1997년에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의사를 상대로 한 거죠. 의사를 상대로. 가처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처분은 원래 빨리 이게 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처분을 했는데 이게 너무 중차대한 사건이니까 그쵸.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온갖 논쟁을 거쳐서 그러니까 2심에서 이거 가처분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그걸 또 올라가서 또 대법원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제한적이라는 요건은 본인이 그렇게 의사를 표명했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 본인이 의사를 표명했을 거라고 거부했을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주 거의 이걸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거의 요것만 떼면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뭐 이런 아주 제한적인 요건으로 이걸 이제 허락을 해줬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일었고, 그럼 이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큰 사회적인 이제 토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명치료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이거 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오래 걸렸어요. 이제 김할머니 사건이 2008년에 있었지만 결국에 법 시행은 연명치료에 관한 건 2018년에 시행됐거든요. 10년이 걸렸네요. 그렇죠.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허용이 돼야죠. 제가 만약에 진짜 아무 판단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진짜 무기한으로 살려놓는 거는 진짜 저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서 이런 일이 뭐 많이 일어날 거고 점점 연명치료 기술은 발전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점점 앞으로 커질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락사가 허용되면 아무래도 악용될 위험도 많겠죠? 그렇죠. 안락사가 허용되면은 뭐 좀 남용된다고 할까. 그리고 잠시 우울증에 걸려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은 하나도 재미있는 게 없어. 살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는 난 죽을래 라고 하면 좀 섣부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같은 좀 나이 든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럴 때 자기가 손 들고 20 막 몇 살짜리가 그냥 나는 죽을래. 아니야 나 죽을 거야 하면서 조력자살 안락사 신청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약간 모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어릴수록 그런데. 옆에서 내 친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나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게 휩쓸려 가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은 이렇게 하려면 진짜 다 어렵잖아요. 막 진짜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법을 물색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약간 실행으로 가지 못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쉽게 되면 누가 그렇게 됐대 하면은 나도 약간 우울하다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자살이 자꾸 조장되고 그런 면 있죠. 그런 면 있고 뭐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옆에 사람도 막 전염돼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뭐 자살했을 맞아요. 때 되게 충격이 크잖아요. 막 요새 젊은 연예인들, 가수들도 막 그렇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날이 되게 우울하게 우울하죠. 딱 남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안락사 이제 허용하면 뭐 가족이나 경제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약간 나는 원치 않는데 뭔가 좀 이렇게 강요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문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에 다 일반 사람들도 되게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떤 되게 다 자기 본인이나 자기 새끼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누가 아플 때
편찮을 때 그 간호하고 간병하는데도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쵸. 시간이 이제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리면 자기 일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거의 본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더 오래 살잖아요, 옛날보다. 더 오래 살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그런 나이가 들고 그렇게 내몰리면 그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가 그렇게 현대판 고려장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근데 저는 좀 건강하고 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막 아픈 상태로 오래 있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라서라도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요즘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를 자꾸 묻자고 물어봐도 그냥 무조건 오래 살고 싶다고 맞아요. 이야기하지 않고 오래 살까봐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건강할 때까지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점점 안락사나 조력자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게 도입되기 되게 어려운 게 이거를 도입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은 되게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막 시위하고 또 표가 많은 그룹들. 근데 지금 다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유권자로서 이제 그 정치인들이 관심을 많이 안 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서초동 아고라에서는 안락사를 중심으로 뭐 죽음과 자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수록 또 삶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락사 문제도 어떤 존엄한 죽음과 또 생명 경시 사이에서 좋은 균형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